네, 오늘부터는 서정갈래를 끝냈고요. 서사갈래인 사시남정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이니까 내용이 글이 좀 많고요. 길어지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속도를 내서 좀 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조선시대 첩첩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 인물의 특성에 주목해서 감상해 보면 뒤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는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문의 적통계승과 처첩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징악적인 관념과 봉건적인 각도에서 사씨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했던 점에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세종 때 재상 유희는 아들 연수를 늦게 얻는다. 자, 이게 중국 명나라라고 하는 배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 편수라고 하는 그렇죠, 벼슬을 하게 됩니다. 유연수는 그 후 덕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정옥과 혼인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이에 사씨는 교체란을 유연수의 처불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당시 사회가 첩을 들여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고 얼마 후에 사씨도 혼인한 지 10년 만에 아들 이나를 낳습니다. 간악하고 시기심 많은 교씨는 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하여 그녀를 패출하고 정실됩니다. 굉장히 막장이죠. 그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유연수를 조정에 모함하여 유배를 보냅니다. 나중에 혐의가 모두 풀린 유연수는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임을 깨닫고 교씨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씨를 찾아 다시 받아들이는 장면, 거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 있는 부분이 결말에 전형적인 그 고전소설의 결말인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 다음에 권상지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는 교씨가 후실을 들어와서 사씨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기승전결 이런 시가 아니죠. 하여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전개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씨의 충고에 앙심을 품은 교씨가 한림에게 사씨를 모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부인이 교씨에게 말했다. 낭자가 재주가 많다는 것은 내가 본디 잘 알고 있었다오. 그러나 또한 그처럼 음유래까지 정통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지난번 검은고 소리는 좋기 채문이의 그 독보적 명성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소. 자, 교씨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씨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네. 그리고 사씨의 성격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성품이 굉장히 곱고 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말은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채문이는 옆에 나와 있지만 채용이라고 하는 사람 딸로 음율에 굉장히 정통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한 기회라 능하다 할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스스로 즐길 따름입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라고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교씨가 대답합니다. 낭자의 검은고 소리는 실로 아름다웠소. 그런데 나와 낭자의 정리로는 형제와 같고 우리로는 벗과 같지요. 이 정리는 뭐냐면 인정과 도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인정과 도리. 이제 낭자를 위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충고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충고. 부인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천첩에게는 다양한 일입니다.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 우이곡이지요. 예상 우이곡. 신선세계의 월궁이 음악을 본떠 만들었다는 곡조죠. 그 곡조가 세상의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다오. 그러나 그 시대로는 한다면 명황의 호화와 부귀가 극에 달했다가 끝내 안록상의 난을 만나 황제가 만리 밖으로 쫓겨갔던 때였소. 자,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좋지 않은 시대, 네, 좋지 않은 시대의 곡이라는 겁니다. 뭐 무슨 표시야? 네, 그렇다는 거. 좋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거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양태진은 금강보라는 기롱을 면치 못하고 마침내 마회역에서 죽음을 당하여 후대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양태진은 양귀비입니다. 그리고 금강보는 비단포대기라서 양귀비가 비단옷을 입고 있음을 이제 야유한 말이죠. 그래서 기롱이란 말도 그 말 그대로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린다는 표현이죠. 마침 조롱거리가 되었다 얘기하죠. 그러한 망국의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망국의 노래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라면서 충고한 이유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운을 파평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곡조차도 원래 망국의 노래인데 교치의 연주 스타일도 굉장히 사람을 화평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당나라 때 시 가운데 또한 노래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오. 그런데 낭자는 어찌하여 그런 곡조를 택한 것이었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교씨는 크게 부끄러워서 머뭇거리다 사죄하였다. 라고 이제 사죄하는 거죠. 시골 여자라서 단지 사람들이 하는 바를 본받았을 뿐입니다. 그 선악은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바른 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첩은 응당, 마땅이란 뜻이죠. 마땅히. 첩은 마땅히. 그 말씀을 뼈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사부인이 다시 교씨를 위로했다. 내가 낭자를 사랑하였으므로 이야기한 것이었소. 차후 나에게 과실이 있으면 낭자 또한 숨기지 말고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윽고 한가하게 놀다가 날이 저물자 자리를 파했다. 그래서 사씨가 교씨의 검은고 연주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 부분이었죠. 이 내용까지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교씨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요거 사씨의 성품이 어떠한가도 여러분들이 조언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술 한잔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하였다.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은고를 대신 타게. 교씨는 그 명도 또 역시 따르려 하지 않았다. 한림은 제삼 재촉하였다. 제삼. 네, 여러 번 거듭 이런 뜻이죠. 거듭. 네, 이런 어휘를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한림이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참 교씨가 확실히 감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울어야 될 때와 울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는 것 같죠.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대답은 안 하고 울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궁금하죠.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 번 간청을 하니까 입을 여는 거죠.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문하시는데 하문한다는 뜻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걸 하문이라고 하죠.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본인의 이제 빠져나갈 구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교씨가 한림의 명을 사용한 이유가 나와 있죠. 이것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이러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교씨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씨가 얘기하지 않았죠. 단지 명을 받들라고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냈을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디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어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자, 어투가 굉장히 달라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이란 말,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사씨가 교씨를 책망했나요? 충고라고 했죠. 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의 미석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리를 고혹하게 하여, 고혹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을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뜻이죠.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그쵸? 선소사의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선소사, 먼저 앞선 그 스승님이란 뜻이죠.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무섭습니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내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 척부인이, 여태우는 그 한고조 유방의 태우죠. 그다음 척부인은 고조가 아끼던 여인입니다. 근데 여태우가 굉장히 굉장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자르고 벙어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 전혀 한 적 없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모함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씨가 묘사한 사씨의 모습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크게 이르렀습니다. 한미는 이제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은 뭐냐면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입니다.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참 화법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죠. 배울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였다. 자,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평소 사씨의 모습이 정말 이랬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